보통 행사를 하면은 리설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부인 리설주는 어디에 갔는지 알 수도 없고 김주애랑 같이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들 한국의 대통령이 어떤 행사에 갔는데 애국가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국기에 대한 명세를 하지 않고 뒷짐을 쥐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이 민들레 학습장을 위대한 김정은 원수님께서 내려주신 거고 그걸 받아 안고 막 아이들이 기뻐한다. 이걸 지금 선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 한심합니까?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에서 북한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강동환입니다. 유튜브 강동환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이 4월 15일은 김일성의 생일로 축하를 하는 날입니다. 아마 북한 주민들에게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생일을 맞아서 이 태양절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단위 기관 기업소에서는 행사에 동원이 되기 때문에 정말 4월을 보내는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너무너무 힘겨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참 이례적으로 매년 4월 15일 태양절 아침에는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동상에 가서 꽃을 바친다든지 이런 행사를 이제 주로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태양절 4월 15일 저녁 7시 30분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김정은이 김주애와 함께 이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준공식장을 찾아옵니다. 이름도 길죠? 네,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살림집은 일반 이제 주택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김정은이 야심차게 평양에 5만 세대를 건설하겠다. 지금 이렇게 제시를 하고 나서 이번에 그 3단계 만 세대 준공식을 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왜 하필 4월 15일에 했냐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침이나 점심, 오후에 행사를 한 게 아니고 저녁 7시 30분에 이 행사를 개최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분명히 어떤 의도가 담겨진 것으로 봐야 되는데요. 자, 김일성의 생일, 올해 벌써 이제 북한에서는 주체 연호를 쓰는데 113년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김일성이 태어난 해가 1912년 4월 15일입니다. 그 해가 주체 1년이요. 그때부터 지금 113년이 지났으니까 북한에서는 주체 113년이라고 쓰는데 자,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면 아침부터 하루 종일 가장 주인공은 누굽니까? 당연히 김일성이겠죠. 북한 주민들도 김일성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원이 된 거니까요. 하지만 7시 30분, 즉 4월 15일에 해는 졌습니다. 저녁이니까요. 그런데 이 저녁 7시 30분부터 바로 이 살림집 건설 준공식이 개최가 됐고 여기에 엄청나게 화려한 조명과 각 건물마다 이 LED 조명을 설치를 했고 또 축포도 쐈고 또 여기에 이 김옥주를 비롯한 음악 공연까지 대대적으로 개최를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4월 15일 태양절의 주인공은 김일성인가요? 김정은인가요? 바로 김정은이라는 사실이죠. 또 김정은이 자기 혼자 나온 게 아니고 자기 딸 김주애를 데리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김정은의 부인이 리설주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보통 행사를 하면은 리설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김정은이 자기 부인 리설주는 어디에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요즘 나오지도 않죠. 이 김주애랑 같이 나왔단 말이죠. 자, 김정은과 김주애가 이제 함께 나왔고 특히나 저녁에 이 행사를 개최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이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4월 15일 태양절의 주인공 김일성을 지우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에게 특히 평양 시민들에게는 김일성이라는 존재는 혁명 1세대, 2세대 즉 항일 무장투쟁 또 6.25 전쟁, 북한에서는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개의 제국주의, 일본과 미국의 제국주의를 무찌른 아주 그야말로 위인,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 혁명 정신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게 바로 혁명의 수도 평양입니다. 그런데 그 평양을 자기가 이 살림집을 짓고 전변시킨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평양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살림집도 짓고 대대적인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 성과를 4월 15일 날 평양 시민들에게 딱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방금 김정은이 김일성의 흔적을 지운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또 반대로 오히려 김일성의 후광을 입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뭐 어떤 때는 지웠다가 어떤 때는 또 입는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요. 이 행사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북한의 국가가 연주됩니다. 우리로 치면 애국가인데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예전에는 북한도 애국가로 불렀는데 한국이 애국가로 부른다고 해서 자기들 이름을 바꿉니다. 우리로 치면 애국가죠. 그런데 이 국가를 부를 때 김정은이 뒷짐을 집니다. 그런데 이 뒷짐을 진 모습이 누구랑 똑같냐면 바로 김일성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김일성의 흔적을 지운다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는 오히려 김일성의 모습을 오버랩 시킨 겁니다. 그 사람들이 평양 시민들이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저거 완전 살아있는 김일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똑같은 이미지를 연출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김정은이 뒷짐을 지고 연주가 된 곡이 바로 애국가. 북한의 국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국의 대통령이 어떤 행사에 갔는데 애국가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국기에 대한 명세를 하지 않고 뒷짐을 쥐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근데 북한의 김정은은 했단 말이죠. 왜 했을까? 바로 김일성의 후광을 입기 위해서 김일성의 모습과 똑같은 뒷짐을 진 모습을 연출을 했지만 북한의 국가가 연주될 때 그 뒷짐을 짐으로써 국가의 상징적인 권위보다 자신이 훨씬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권력이라는 것은 거의 이제 뭐 국가의 어떤 상징성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뭐 애국가라든지 뭐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위를 지금 김정은이 스스로 권력으로 지금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역시 김일성의 이 포즈를 흉내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번 행사에서 굉장히 주목하게 봐야 될 점이라는 겁니다. 즉 김일성의 후광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 김일성을 굳이 없앨 필요가 없어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호감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김일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호감을 갖고 있는 또 그 혁명 정신을 이어받자라는 이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지만 김정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부정적인 입장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김일성의 후광, 김일성의 어떤 정통성을 그대로 김정은이 이어받는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또 자신의 권력이 마치 국가의 권력을 넘어서는 최고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이미지를 그대로 연출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번 행사 아주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누굽니까? 바로 김주애지 않습니까? 이 김정은이 김주애랑 같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느냐? 이 행사장에서 신곡이 발표가 됩니다. 나의 정든 수도 평양이라는 노래인데, 뭐 많은 분들이 북한을 연구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뭐 김정은이 뭘 했나, 뭐 핵은 언제 발사했나, 뭐 미사일은 언제 쐈나 이런 건 관심 있는데 북한 노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음악 정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공연장에 이 공연에서 나의 정든 수도 평양이라는 신곡을 발표를 했는데 이 노래 어떤 내용일까요? 당연히 평양을 사랑하고 평양이 변화되었고 평양이 정말 전변되었다. 이런 김정은의 성과를 자랑하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누가 따라 부르냐면 김주애가 따라 부릅니다. 그 장면이 카메라가 그대로 포착을 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노래 가사가 많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김주애가 따라 부르는 장면이 어디였냐면 어머니의 품이라는 가사입니다. 그걸 김주애가 따라 부를 때 카메라가 집중적으로 조명한다라는 거죠. 즉 김주애에 대한 이미지 또는 김정은과 함께한 김주애의 이미지를 마치 어머니상이라는 또는 지도자상이라는 그러한 걸로 부각시키면서 결국 김정은의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더 어필하고자 하는 더 두드러지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담겼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김주애의 4대 세습은 절대 불가하다.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늘 주장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제가 지금 방금 김주애의 어떤 초점을 맞춰줬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권력 승계 과정에서 김주애에게 4대 세습을 염두에 뒀다라기보다는 김일성, 김정일, 김주애로 이어지는 이 권력의 어떤 정통성의 계승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 결국 그 초점의 하이라이트는 누구에게 가냐면 김정은에게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을 더욱더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김주애는 오히려 조연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김주애가 정말 뭐 마치 4대 세습에 이제 지금 후계자 수급을 받는 것처럼 단정 짓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단정 짓기는 좀 이르다. 오히려 김정은 옆에서 4대 세습 계승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거지 이 자리가 꼭 김주애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김일성 그 이미지를 김정은이 뒷짐을 지고 연출을 했고 그리고 그 김정은이 절대적인 권력으로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가를 부를 때 그러한 뒷짐을 짐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더욱더 부각시키고 그다음에 김주애에게 또 이러한 정통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하는 아주 치밀한 연출이 이번 준공식장에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으면요. 김정은이 이 야간 행사에 완전 재미를 들렸어요. 대부분의 행사를 야간에 합니다. 열병식도 야간에 하고 뭐 준공식도 야간에 하고 왜 그럽니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뭐 심지어는 이거 한국에 누가 이거를 가르쳐줬다 이런 얘기도 썰로 있던데요. 뭐 그 부분에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자 한국에 뭐 탕모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그 김정은에게 조언했다 아마 기사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야간에 개최한다라는 거는 아주 높은 효과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준공식장 이 살림집 준공식이니까 굉장히 고층 빌딩이 지금 즐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LED 조명을 씌운 거예요. 축포를 쏜 거예요. 그리고 야간 무대까지 만들어서 지금 축하 분위기를 가장 극도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홍보 효과라는 점에서는 너무나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또 북한의 건물 자체가 사실 보면 뭐 겉만 번지르르 하지 실제 내용들을 보면 정말 부실공사의 전형이지 않습니까? 그걸 굳이 낮에 보여줄 필요는 없었겠죠. 밤에 뭔가 이렇게 포장하고 치장하고 그리고 화려한 조명과 이 축포를 통해서 그 축제 분위기 더 나아가서 평양이 변모되고 있다. 얼마나 김정은의 치적을 자랑하기에 좋은 겁니까? 결국은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야간에 또 행사를 개최하는 김정은의 꼼수까지 볼 수가 있었던 이 행사인데요. 뭐 가장 이렇게 행사하면 결국은 누가 가장 힘들까요? 결국 북한 주민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파트 건축가들이 짓지 않습니다. 네, 바로 이 건설만 하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군인들이 있다고 하니까 자, 이 김정은의 1인 통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북한 주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죠. 네, 이 김정은 옆에는 항상 현송월이 있는데요. 뭐 김정은의 지근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의전비서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현송월의 몸이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속의 모습을 보면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북한말로 이게 몸이 뚱뚱하다, 이제 몸이 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현송월의 모습이 너무나도 몸이 불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임신 가능성을 이제 조심스럽게 제기해 보는데요. 만약에 임신이 아니라면 분명 현송월의 몸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 여성의 몸이 이 정도로 지금 뚱뚱해질 수 있다라는 거. 뭐 아무리 북한에서 뭐 잘 먹고 이 권력층들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이 몸이 정말 이렇게까지 갑자기 부를 수 있다라는 거는 여성 같은 경우에 임신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현송월의 임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네, 북한에서 아이들에게 공급하는 학용품이 있습니다. 일단 민들레 학습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평양에 민들레 학습장 공장이 있습니다. 학습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노트 공책인데 실제로 제가 그 입수한 민들레 학습장에 보면 민들레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에서 모든 아이들이 이 민들레 학습장을 받아 안고 뭐 장군님께 감사를 표했다, 김정은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왜 민들레 학습장이냐면 김정은이
이 공장을 방문해서 이 학습장의 이름을 직접 지어줬다라고 표현을 북한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노래 중에 민들레 곱게 피는 고향 땅 언덕에 이런 노래 있거든요. 그 노래 민들레에서 김정은이 직접 착안해서 이 민들레 학습 공장을 지어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북한 당국이 실제로 원문에서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민들레 학습장을 갖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냐 이걸 북한 당국이 또 막 선전을 해요.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노트 뭐 공책 아무데나 우리가 그 문방구나 편의점 가서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이 민들레 학습장을 위대한 김정은 원수님께서 내려주신 거고 그걸 받아 안고 막 아이들이 기뻐한다. 이걸 지금 선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 한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 볼펜 북한에서 이걸 원주필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브랜드가 들어가잖아요. 북한의 모든 이 원주필에는 해바라기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희가 역시 이것도 제가 직접 입수해서 가지고 있는데 해바라기. 왜 해바라기일까요? 왜 북한의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쓰는 이 원주필 펜에 해바라기라고 썼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브랜드, 특정한 브랜드를 쓰는데 자, 이 해바라기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해를 바라보면서 자라잖아요. 북한에서 김정은 이 최고 지도자는 햇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햇님만 바라보는 그 해바라기처럼 자라나라 이런 의미로 북한의 모든 이 펜에는 해바라기를 쓰고 또 가방, 여러분들 뭐 우리 아이들 메고 다니는 책가방이 있죠. 책가방 종류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브랜드. 그런데 북한의 책가방은 소나무 책가방입니다. 브랜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소나무 책가방. 소나무 책가방 메고 민들레 학습장에 해바라기 펜으로 공부하는 거, 학습하는 거. 그게 북한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다 배급되면 좋겠지만 또 그마저도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한 날 뭐 4월 15일, 2월 16일 명절 때나 이렇게 또 보급이 되곤 하니까 참 북한의 아이들도 살아가기 힘들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펜에 이 해바라기가 써 있다라는 거 너무 갑갑하지 않습니까? 그냥 쓰면 되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렇지만 펜 하나조차도 정치 선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북한 군인이 배고픔을 못 이겨 개인 군장까지 팔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북한 군인의 상황은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북한 군인의 실태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늘 궁금하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군인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군인들이 일반적으로 이 사기가 충천하고 어떤 물자나 이런 것들이 잘 보급이 되면 그 군대는 아주 잘 운영이 되겠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군인들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심지어는 군에 가면 영양실조 걸려온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는데 이 북한 군대의 먹는 문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북중 국경의 이 모습입니다. 북중 국경을 달리다 보면 압록강 건너에 북한의 산들이 보이는데 대부분 나무를 베어내고 밭으로 경작되어 있습니다. 그건 마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산에 밭이 다 경작이 되어 있는데 이 압록강을 따라 가다 보면 마을이 없는 곳이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마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보이는 산에 밭으로 경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 산 옆에 산에 있는 밭이겠죠. 그 밭 옆에 군부대 막사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뭐 정말 우리가 그 한국 군대 아무리 오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요새 오지가 사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최전방도 뭐 워낙 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보급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뭐 최전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러한 교통 시스템이 이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보급을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군부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만약 이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이 어떤 관계 수량이라든지 뭐 정확하게 날씨라든지 이런 것들 또 뭐 우리로 치면은 뭐 그 우량 품종의 그런 뭐 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심고 가꾸면은 뭐 어느 정도 농사가 되겠죠. 하지만 말 그대로 텃밭입니다. 산을 깎아서 거기에서 겨우 먹는 문제 뭐 옥수수 조금 심고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영양실조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 군인들이 민가까지 와서 주민들의 식량을 약탈해가는 사례도 비일비재하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정도로 열악한 이 북한 군대의 실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 북한군 뭐 전쟁
전쟁이 나서 한국군하고 싸우면 도대체 누가 이길까 맨날 그거 논쟁하고 오는데 아니 아무리 좋은 무기 있다고 할지라도 뭐 무기도 없죠. 북한이. 한국이 훨씬 더 우월한 무기인데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먹는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군인들이 싸우면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 북한군의 좀 그 전력이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북한 군인들의 영양실조, 굶주림 고스란히 북한 주민들에게까지 약탈로 이어지는 상황이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군인들은 월급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각종 범죄를 일삼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걸까요?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근본은 위로부터의 명령이 아래까지 전달이 되고 아래에서 사상성이 강화되면서 동시에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군인들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리고 북한 당국은 그 먹는 보급을 주지 않는다. 당연히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은 북한 당국이 그렇게 강조하는 자력갱생이라는 것을 북한 군인들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중 국경에는 가장 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밀수, 하나는 탈북이죠.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3만 5천 명 이상 된 탈북민들 가운데 최근에 오신 분들은 본인이 혼자 강을 건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브로커를 끼고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그 브로커의 조직이 아주 촘촘해서 당연히 북중 국경에서 이 국경을 지키고 있는 국경 수비대와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경 수비대에게 돈을 주지 않고 탈북을 한다는 건 이제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최근에는 이 코로나19 이후에 국경이 워낙 강하게 봉쇄되다 보니까 돈을 줘도 이 국경을 이 탈북을 하기가 어렵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국경 수비대를 끼지 않고는 탈북 자체가 어렵습니다. 결국 국경 수비대 군인들이 뭐 자신들의 끼니 문제 또는 더 나아가서 어떤 국경에 근무하면서 돈이라도 이제 벌어가야 뭐 10년 복무하면서 남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경 수비대가 굉장히 좋은 보직 중에 하나였습니다. 탈북을 할 때 이 브로커들과 연계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 바로 밀수입니다. 북중 국경은 어쨌든 양강도 해산이라든지 뭐 신의주라든지 또 만포라든지 이런 북한의 아주 큰 도시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양강도 해산은 매일같이 밀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 지역인데 그 밀수할 때 당연히 누구에게 뇌물을 줄 수밖에 없습니까? 국경 경비대 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국경 경비대를 뭐 앞선과 뒷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앞선 뒷선과 연계되지 않고 밀수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북한 군인들이 특히 국경에 나와 있는 이 국경 수비대 군인들은 이렇게 밀수나 탈북을 할 때 받는 뇌물로 자신들이 생활을 하고 있고 이걸 생활을 넘어서서 북한은 반드시 뇌물을 고여야 됩니다. 근데 뇌물을 고인다라는 거는 자기 혼자 그걸 다 독식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뇌물의 구조가 형성된다라는 거는 내가 받아서 위로 고인다라는 이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니까 반드시 뇌물을 줘야 된다라는 거는 나만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받아서 윗선에 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북한 사회가 지금 아래로부터 골마 있다, 썩어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북한 체제의 균열의 구조가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더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야 할 시기라는 거죠. 김정은이 사단에 방문을 했을 때 특식을 제공했다는데요. 거기에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한국의 대통령이 어느 군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사병들이 먹는 식당에서 밥을 함께 먹습니다. 잘 꾸려졌겠죠? 막 평소에 먹지 않는 것을 막 많이 갖다 놓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눈 가리고 아웅이니까요. 또 그렇게 했다가는 요즘 군대 하면 난리 날 것 같습니다. 평소 먹는 것에 뭐 반찬 한두 가지 정도야 놓을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북한의 김정은이 이 사단을 방문을 이제 했는데 여기는 특수부대입니다. 그런데 이 밥상 위에 올려진 밥을 보니까요. 이 밥, 쌀밥, 고봉으로 올려진 쌀밥에다가 허옇게 멀건 국, 그다음에 김치 몇 개.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민주화된 뭐 군대니까 뭐 평소에 먹지 않는 거를 막 과장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선전이다 아마 난리 나겠지만 북한은 사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김정은이 온다고 하니까 뭐 더 평소와는 다르게 쌀밥도 고봉으로 이만큼 쌓아서 이제 올려놨겠죠. 자, 만약에 그게 아니라 평소에 먹는 거라고 하더라도 쌀밥에 그다음에 허여 멀건한 국 하나에 김치에 이게 식량이 다라는 겁니다.
군대에서 더군다나 지금 나온 게 북한에서 이 유경수 땅크 사단이라고 가장 대우가 좋다는 영웅적 취급을 받는 바로 그 부대입니다. 그 부대를 방문했는데 지금 밥상 위에 이런 식단이 차려졌다라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 북한 군인들이 얼마나 열악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김정은 참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연출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야, 뭐 김정은 우리 최고 지도자가 오니까 군인들이 잘 먹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쌀밥을 고봉으로 이렇게 막 쌓아놨는데 이런 모습들 우리가 보면 와, 북한이 정말 잘 사는구나. 쟤네들은 정말 맨날 쌀밥 먹는구나.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런 생각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래서 야, 참 이 북한의 김정은 옆에 연출을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참 어리석게 이런 장면을 진짜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또는 이게 그건 우리의 시각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아마 그걸 보여주고 싶었겠죠. 아, 우리 내 자식을 군대 보내놨더니 저렇게 쌀밥을 고봉으로 싸서 먹여주는구나. 그게 북한 주민들이 보고 아, 위대한 장군님 뭐 이렇게 찬양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도 이제 알 만큼 알고 이 밥에 고깃국, 김일성이 얘기했던 것이 벌써 몇십 년 전,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밥, 쌀밥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얼마나 이 북한 경제의 열악한 실상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까? 여러분들 이 밥에 고깃국, 이 밥은 쌀밥인데 이 밥에 고깃국 먹여준다라고 장담한 게 김일성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게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북한의 현실이니까 참 이 대한민국과 많이 비교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쌀을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습니다. 쌀 소비량이 그래서 계속 줄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고 한쪽에서는 쌀이 남아도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인데 그 쌀밥을 먹는다는 것을 선전하고 있는 북한의 참 어이없는 이 선전 영상입니다. 북중 국경에서 촬영하다가 총을 겨눈 북한 중학생의 모습을 보셨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네, 사실 제가 북한 군인들의 이 열악한 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야, 뭐 싸울 것도 없네. 안보관이 좀 해이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군인들을 여전히 경계해야 되는 거는 어릴 때부터 받는 사상 교육입니다. 제가 북중 국경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이 큰 망원렌즈를 쓰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총을 쏘는 자세가 됩니다. 북중 국경 압록강이 가까운 것은 한 50여 미터가 채 되지 않습니다. 더 가까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총을 쏘는 자세를 이렇게 겨누는데 반대편에서 한 아이가 저를 본 거죠. 그런데 총을 겨눕니다. 그런데 그 총이 바로 목총입니다. 북한의 모든 중학생 정도가 되면 자기 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정식으로 군사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 나무로 만든 모형총을 늘 갖고 다니는데 그 총을 저에게 겨눈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너무나 섬찟했습니다. 차라리 북한 군인이 그렇게 총을 겨눴다면 별로 안 무서웠을 겁니다. 뭐 실제로 쏘았을 것 같지도 않고 군인이니까 뭐 그렇게 행동을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아이잖아요. 이제 중학교 뭐 1학년, 2학년 되는 아이가 멀리에서 그렇게 보이는 뭐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총을 이 카메라를 찍는 모습을 향해서 총을 겨누면서 또 막 욕도 합니다. 그게 마음 가운데 이미 어떤 그 적개심이라는 것이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 있고 그걸 끊임없이 교육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세뇌 교육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너무나도 마음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북한은 아이들과 여성에게 인권이 없는 나라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북으로 송환된 뒤 노예처럼 맨발로 강제 노역한 여성이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심각한가요? 네, 북한 인권을 얘기할 때 가장 참혹한 실상을 겪는 것은 바로 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린아이와 노약자는 말할 것도 없고 보통 우리가 북한 여성의 인권을 두드러지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중국에서 잡혀서 북송되는 비율이 여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탈북을 하는 것 자체가 탈북 자체가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의 수를 보더라도 70%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러니 중국에 있는 여성들, 특히 중국의 인신매매를 당한 이 북한 여성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여성들이 강제 북송을 당할 경우에는 당연히 교화소, 뭐 수용소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주변에 이 최민경 대표라고 북한 강금 피해자 가족회 대표를 맡고 계신 탈북민이 계신데 그분은 무려 4번이나 북송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북송을 당했을 때 그 감옥 안에서 뭐 임신을 했거나 뭐 그러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욕과 욕설로 낙태를 강요했다라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제가 증언들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 여성으로서의 정말 인간 이하의 인권
이 자행되는 것이 바로 이 북한의 노동교화소 또는 뭐 이 정치범 수용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뭐 북한의 인권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북한 여성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많은 역할들을 해야 할 때일 것 같습니다. 마침 이번에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 이사회가 열렸는데요. 우리 최민경 대표님과 함께 증언을 하러 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국제사회를 향해서 4번이나 북송된 그 처참한 현실을 본인이 직접 증언을 했었는데요. 또 이 특이했던 것은 제네바에 가면 북한 대표부가 있습니다. 북한 대사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김정은의 사진에다가 김정은이 지금까지 자행한 그 모든 범죄 제명들을 다 적어서 저희가 북한 대표부를 찾아갔습니다. 그 앞에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된다라는 그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는데 이 북한 대표부다 보니까 북한 관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제일 큰 죄가 바로 이 최고 존엄에 대한 훼손이죠. 저희가 김정은 사진에 이렇게 그 김정은의 제명을 다 붙여서 피켓을 들었으니까 이 북한 당국 대표부 북한 관계자는 얼마나 이게 노발대발을 했겠습니까? 결국 이 북한의 뭐 외교관의 아내라고 봐야 되겠죠. 멀리에서 저희를 향해서 이 가라 이 섹스야 뭐 이 꼬야 새끼들 너희 나라로 가라 막 이렇게 막 그 쌍욕을 하는 것을 직접 저희가 들었는데 이게 이 RFA라는 기사에도 이렇게 링크로 기사화가 될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참 이 모습만 보더라도 참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국가로 저는 국가로 표현하고 싶지도 않지만 국가 대표부로 나와서 이렇게 외교관의 뭐 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 쌍욕을 하면서 자신의 그 분노를 표출한다라는 거 자기도 사실 알 겁니다. 얼마나 북한이 이렇게 그 국제사회도 고립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유가 없다는 것을 하지만 보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욕을 하면 자신은 영웅이 되겠죠. 왜냐하면 최고 존엄을 모독한 저희를 향해서 자기가 욕을 했고 심지어는 거기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폭력을 저에게 행사했다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은 영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비정상적이지 않은 체제의 대표부가 그 제네바에 있다는 것도 너무나도 놀랍고 그러한 비정상적인 행위가 영웅시된다라는 것 그게 북한 정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최민경 대표님을 비롯한 탈북민들의 이 증언이 국제사회를 움직이고 북한 인권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최근에는 북한 사회에서 활약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는데요. 이런 모습은 극히 일부분인 걸까요? 북한에서 여성은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북한 노래 중에 여성은 꽃이라네라는 제목의 노래도 있습니다. 여성은 꽃이라네, 나라의 꽃이라네. 생활의 한 자락이 비어 있다면 얼마나 허전하냐. 뭐 이런 내용으로 여성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데 북한에서 여성은 말 그대로 가정 경제도 책임져야 되죠. 뭐 국가 혁명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다 부여받는 가장 혹독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여성 영웅 만들기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죠. 국제 스포츠 대회, 국제 경기 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여성이라든지 또 박사 학위를 받은 여성이라든지 이렇게 여성의 의미를 강조하는데 그거는 여성의 인권 신장 또는 여성권을 확대한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인 여성에 대한 이 여성이 이 혁명적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정치 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표현을 하는데 어머니가 공산주의자라야 자식을 투철한 공산주의자로 키워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강조, 여성의 영웅 만들기 이거는 여성을 더욱더 사상성으로 강조를 시키고 사상성을 고취시키고 그러한 사상성의 향상과 정권의 충성도가 당연히 아이들의 교육에까지 이어지도록 만들겠다라는 북한 당국의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